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목표 연소 시간 140초를 넘어 151초 동안 연소한 뒤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영화 3편을 1초에 전송받을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속도보다 10배 이상 빨라진 건데 추가 장비 없이도 어디서든 쓸 수 있어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앞으로는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대마 성분 의약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의료용 대마의 성분은 무엇이고 어떤 질환에 활용될 수 있는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현대인들이 늘면서 집을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여기는 이른바 홈족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는 사람들의 숨은 심리는 무엇인지 생각연구소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S1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28일 발사됐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을 넘기면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굉음과 함께 엔진에선 화염이 뿜어나옵니다. 수증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며 25m 높이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 75톤급 엔진을 단 시험 발사체가 한 차례 연기 끝에 발사된 겁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엔진을 달고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초 동안 연소했습니다. 엔진 연소 후 시험 발사체는 관성 비행으로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했고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한국형 발사체에 쓰일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은 성공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사체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에는 1단에 75톤급 엔진 4개, 2단에 75톤급 엔진 1개, 3단에 7톤급 엔진 1개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정부는 발사체 개발을 이어가 오는 2021년 1.5톤급 과학위성을 지상 600에서 800km 상공에 띄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본발사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누리호 개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능 검증을 끝낸 75톤급 엔진을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들어가는데 이 4개의 엔진을 묶는 기술은 엔진 못지않게 고난도입니다. 4개의 엔진을 묶어 작은 오차도 없이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해야 하는 만큼 연구팀은 앞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1단과 2단, 3단을 정교하게 조립하는 기술도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2단에 대한 엔진, 3단에 대한 엔진도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기체를 조립을 해서 만들고 시험하는 또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10월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발사됩니다. 국내 위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성 발사 수요는 점점 늘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호는 다양한 위성을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역단체장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도 두 나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대구, 제주 등 7개 시도지사가, 중국에서는 베이징시와 랴오닝성 등 10개 시와 성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대처가 아니면 넘을 수 없는 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为两国地方政府携手走进新时代创造更多的合作机遇。 참석자들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지방정부 대표단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후 문제가 한중 양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 됐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후에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리 총리는 두 나라 인적 교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지방정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중국을 탓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탓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정책이 나오는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밖에서 오는 미세먼지 비중은 평소에는 52%, 고농도일 때는 30에서 60% 수준이며 중국 요인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돈 검출이 의심돼 자체 리콜 중이었던 코스트코 메모리폼 베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는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판매한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로 연간 내부 피폭 선량을 분석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mS를 초과하는 최대 7.72mS가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시노맥스사에서 14,000여 개 세트가 수입돼 판매했으며 자체 리콜을 통해 현재 약 3,600여 세트가 회수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수거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통신망 추가 설치 없이 장비 개선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실험 로봇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인터넷망의 속도를 높이자 곧 로봇의 떨림 현상이 사라집니다. 대전에서 260km 떨어진 서울에 있는 실험 로봇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고화질 UHD급 영상 전송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광섬유액 증설이나 교체 없이 통신 장비, 즉 광송순 신기라든지 맥의 업그레이드만으로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유선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25GBps급 인터넷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1GB 영화 3편을 1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인간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0.001초 만에 데이터 전달이 가능합니다. 기존 광섬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레이저 동작 속도를 10배 키워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본 기술은 1-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G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로서 장비와 서비스가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에 활용 가능한 이 기술과 관련된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24년 2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 앞으로는 환자가 의사소견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든 의료용 대마를 수입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용 대마 어떤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이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인데요. 네. 이 대마라는 식물에는 460여 종 이상의 천연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환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향정신성 성분도 있고요. 또 희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로 만든 의약품 혹은 건강식품이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마로 의약품을 만든다는 말에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같은 대마라도 이 각기 다른 뇌의 다른 부분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능이 제각각인데요. 이 대마의 대표적인 성분이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것을 고농축해서 만든 뇌전증 치료제, 즉 간질 치료제가 지난 6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나비디올은 경련을 완화하는 항경련 효과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뇌전증 발작 환자에게 이것을 농축해서 만든 의약품을 투여하면 원래는 3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도 계속되는 발작이 완화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네, 또 다른 대마 추출물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THC, 즉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환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성분으로 우리가 대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주 원인입니다. 아, 그럼 앞서 네. 말씀하신 카나비디올 이거 CBD는 환각을 일으키진 않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향정신성 성분이 아니고요. 아, 네. 네, 방금 말씀드린 THC는 하지만 이것은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처럼 통증을 완화해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부작용이나 중독성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마 추출물 성분이 자폐증이나 치매, 그런 일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대마가 마약이다 이렇게 네.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 의료용 대마 역시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 대마에서 나온 성분 아니냐 이런 네. 시각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 이 뇌전증 치료제를 갖고 환각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전증 치료제 성분은 실험실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환각 물질을 얻기가 방법이 쉽지가 않고요. 네. 또 결과물의 순도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 대마 안의 성분 중에 THC, CBD 이렇게 있는데 THC가 환각을 일으키는 거지만 CBD는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근데 복용했을 때 몸 안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서 환각을 일으키는 어떤 우려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데요. 네. 위는 위액이 나와서 산성 환경인데요. 이 실험실에서 산성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CBD, 즉 뇌전증 치료제에 쓰이는 약물이 THC, 즉 그 환각을 일으키는 예. 유사체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환율이 2.9%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이것이 정신해주는 자극 수준이 거의 미미해서 이 대마초를 복용한 것과 비슷하지가 않고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임상 연구에서는 대마 추출물로 만든 간질 치료제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더라도 이 대마초를 복용한 것 같은 반응이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우는 것과는 다르게 대마 성분을 이용한 의료용 약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된 건데요. 내년 하반기쯤에 법 시행이 된다고 하죠.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혹시 두 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좋아합니다. 네,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네. 네, 지난주 서울에서 보르도 그랑크리 시음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르도 그랑크리 시음회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15번째라고 들었는데 사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프랑스 보르도는 대표적인 와인 산지인데요. 이 보르도 지역의 와인 생산자와 포도원 130여 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보르도 그랑크리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연합이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보르도 그랑크리 시음회를 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열렸고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보르도 와인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랑크리 이건 생소한 맞아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네, 그랑크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르도 와인 중에서도 예. 되게 품질이 좋은 특급 와인입니다. 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와인에 대해서 AOC, 즉 아펠라시옹이라는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AOC 기준을 통과한 보르도 와인 중에서도 품질이 매우 좋은 와인에 그랑크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펠라시옹 품질 인정 기준이요. 이것 가운데서 특급이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와인이 좋고 나쁜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와인은 빈티지라고 하는데요. 그 포도를 수확한 연도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아, 연도를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15년에 딴 포도로 만든 와인이면 2015년 빈티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매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포도나무에 인공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의 와인이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이 구대륙 의 경우 인공적인 물주기를 하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같은 지역의 와인이라도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2배씩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2009년과 2010년에 포도 작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생산된 와인은 품질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2013년에는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때 와인은 값이 쌉니다. 이 좋은 와인은 숙성시킬수록 품질이 좋아지는데요. 나쁜 와인은 오래 숙성시키면 오히려 맛이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시음회에서 선보여진 와인들은 당연히 좀 좋은 와인들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 시음회에서 선보였던 와인은 거의 보르도 그랑크리 와인 한 80여 종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2015년산 포도로 만든 와인, 즉 아까 말씀드린 2015년 빈티지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르도 대학과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산은 좋은 빈티지라고 합니다. 2015년 봄철에 보르도 지역에서 4개월 넘게 가뭄이 졌고요. 6월과 10월에도 비가 적게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당한 가뭄이 계속되면 포도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또 크기는 작은 농축된 포도알을 맺게 됩니다. 8월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려서 갈증을 해소했고 또 수확기인 9월과 10월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해서 포도를 수확하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산 와인이 그레이트 빈티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레이트 빈티지요. 자, 그럼 2016년 이후에 딴 포도로 만든 와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해 딴 포도로 만들어 먹는 보졸레 누보 같은 와인도 있긴 한데요. 보통 품질이 좋은 와인은 만드는 과정이 2년 넘게 소요되거든요. 와인으로 만들 포도는 가을에 수확을 하고요. 이 수확한 포도를 압착하면은 포도 껍질에 붙어 있는 효모가 포도의 당분을 알코올로 바꾸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때 생긴 이산화탄소를 보존하면 스파클링 와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다가 알코올 농도가 15도쯤에 달하면은 이 알코올이 효모를 제거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이때 발효가 종료되는 거죠. 그랑크리 와인의 경우 이런 발효와 숙성 과정이 총 통틀어서 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따라서 그랑크리 와인이 나왔다고 하면 3년 전 수확된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016년 보르도 와인이 출시가 되겠죠. 네, 저도 와인을 좋아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 물론 과음하면 안 좋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음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하는 소비자 750명을 조사한 결과 67%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26%는 일회용 종이컵을 썼고 개인 물통인 텀블러를 쓰는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텀블러는 휴대하기 어렵고 씻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주로 답했습니다. 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소비자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는 사람도 61%를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업체들에는 다회용품 사용 시 혜택 제공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막상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모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가 만 12개월에서 6살 자녀를 둔 부모 602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 57%가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 가운데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그쳤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82%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장난감 소개나 놀이 영상, 만화, 노래와 율동이 98%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지닌 교육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감상하면서 아이와 소통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닷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됩니다. 바람 세기 등이 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은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 있습니다. 오는 2021년 가동이 중단되면 철거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바람의 세기를 재는 장비인 라이다를 설치했습니다. 플랫폼 주변의 기상 조건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원격 레이더 장비가 되겠습니다. 평균 풍속은 1초에 7m. 최상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발전 사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독일을 찾아 발전 기술 등을 자문받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서 울산 및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울산시는 동해 가스전 주변에 5메가와트급 발전기 40대를 설치해 모두 200메가와트급 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루 26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울산시와 석유공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동해 가스전 일대가 또 다른 에너지 생산기지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첨단 바이오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2018 바이오 혁신성장 대전이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바이오의 원리를 이해하고 바이오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강연,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바이오 창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업 경험을 전달하는 설명회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채용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연구자 6,000명에 국내 과학자 53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올 한 해 과학기술 분야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연구자 6,000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과학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서울대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학기술원 7명,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인 워라밸 추세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집을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집에서 힐링하는 홈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 이른바 홈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사실 그 집에서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뭐 음식을 해 먹는 거 이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뭐 책을 보거나 영화 감상,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고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운동도 집에서 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그리고 또 취미 생활 그리고 또 휴식
네.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집안에만 계속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위의 시선이 그렇게 꼭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말할 때 뭐 집돌이, 집순이 네.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요?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자체가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놀이기도 하고 네. 올인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돌이 집순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이어서 저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게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영화도 혼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집에 운동기구도 있고요. 두 분을 홈족으로 임명합니다. 네, 홈족이요? 그렇습니다. 참 밖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아늑하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늘고 있나요? 네, 이게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7년에 다음 소프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돌이 집순이 네. 이런 말이 SNS에서 2013년에는 1만 210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에는 18만 7,990건. 엄청나게 엄청 늘어난 늘었네요. 거죠. 급격하게 네. 늘었어요.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전년 대비해서도 2015년 대비해서도 2.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홈족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점차 확산 일로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자기만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 요즘 최근에는 나홀로족 같은 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이게 홈족의 증가하고 사실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나홀로족이요. 또 하나는 1인 가구 수도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2017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561만 8,679가구, 77가구. 예. 이게 그럼 전체 가구 수의 28.6%라고 하거든요. 네. 거의 30%가 1인 가구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홀로 1인 가구, 네. 그리고 홈족. 이 셋이 관련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한 3명은 거의 1인 가구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홈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아무래도 트렌드가 어떤지 그래서 네.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 여론조사 전문 기업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2016년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홈족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좀 제대로 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사람들한테 많다는 거죠. 네. 좀 충분히 제대로 쉬고 싶다. 예. 두 번째는 나가면 돈 쓸 일만 생긴다. 맞아요. 예, 가장 일단 큰것 집을 같은데. 나가면 상당히 비용이 증가한다는 네. 거죠. 네. 세 번째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할 수 있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집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말 제대로 쉬고 싶다. 사실 일 마치고 뭐 식사하거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약간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연장선이죠. 피곤할 때도 있어요. 뭐 사회생활, 인간관계 좀 피곤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좀 집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사회생활의 피로감. 네, 물론 뭐 좋은 분들이 많아도 네. 만나는 게 하나하나 다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좀 허탈한 마음도 좀 들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피하고 싶을 때 그래도 이제 나를 반겨주는 곳이 어디냐. 집이다. 결국은 집이다 이거죠.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네. 말하는데요. 사실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로감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집의 의미가 각 개개인에 참 각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떤가 인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0%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 80%가요. 예,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엔 사실 강력 범죄라든지 또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55%, 절반 이상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집에 있게 하는 것 중에 저는 스마트폰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거의 세상과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굳이 밖에 있지 않아도 굳이 모든 만나지 일을 다 할 수 않아도. 있다. 네. 이거죠. 네. 그래도 요새 제가 SNS를 보니까요. 셀프로 집을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방을 자기 취향대로 꾸미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또 하나의 만족감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만족감 느끼고 싶은데요. 별로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잘 안 못해서 그러시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이 전에는 이제 하나의 투자 가치였잖아요. 네. 집이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점점 더 활용 가치가 중요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자기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나만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겠다. 거기에 뭔가 예쁜 인테리어라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홈족들이 집 밖에서 하던 것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예, 그중 가장 대중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홈트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홈트가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겁니다. 네, 운동하는 건데
주로 동영상 같은 걸 틀어놓고 그걸 따라하는 거죠, 운동을. 맞아요. 그런 예. 영상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 뭐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집에서 하니까요. 예, 집에서 하니까 운동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잡코리아하고 알바문이라는 공동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그거 이외에도 그럼 홈트 말고도 뭘 하느냐. 봤더니 영화 드라마 정주행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정주행 1편부터 들어보셨어요? 끝편까지 계속 보는 거 말하는 쭉 거죠.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전편 시청이요. 네, 너무 많이 보면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홈 카페를 꾸며놓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집에서 물론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요새도 커피 머신 사는 열풍이 생기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홈카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런데 홈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옛날에 90년대 우리 엄마들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 틀어놓고 운동하던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에어로빅하던 그런 게 좀 떠오르네요. 네, 이게 이제 90년대 그때는 주로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뭐 요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걸 네. 했잖아요. 지금은 비디오 대신에 사실은 SNS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게 그 동영상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서요. 신체 부위별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네. 또 자신의 어떤 난이도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다고 다양하네요. 하니까요. 네. 그 위에도 집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보는 홈 뷰티라는 영역도 있고요. 또 자기가 이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보는 홈쿡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실내 공간을 바꿔보는 홈 퍼니싱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홈족 문화가 지금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이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집안에서가 더 바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쉴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사실 이런 홈족은 SNS나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는 젊은 층에서부터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잡코리아하고 알바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네. 이게 홈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봤더니 연령대별로 그 의견이 달라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홈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이 그 약 80% 정도 돼서요. 20대는 82.4%, 30대는 79.7%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40대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홈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50.7% 반 이상이 별로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홈족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은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집 밖에서도. 아예 설문 응답을 못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참 이 홈족이 요새 떠오르는 신조어가 맞는 게 요새 신조어 중에 뭐 워라벨 뭐 아니면 또 소확행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 포미족이라는 게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포미족? 맞아요. 네.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분들을 포미족이라고 for 하는데, me 네, 말하는 for 건가요? me라고 아, 예. 해서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복들, 워라벨이라든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또는 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이 정말 경쟁이 많고 고단한 그런 생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행복이 중요해진. 그래서 뭔가 자기 스타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라든지 또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그 제품들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요. 최근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보면 이런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져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달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워라벨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17년 6월에 보험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워라벨 지수는 10점 만점에 4.7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OECD 국가 35개 중에 32위에 랭크됐다고 하는데요. 한참 낮네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 다른 나라를 보면 네덜란드는 10점 만점에 9.3점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8.9점, 거의 9점에 가깝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참 낮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냉소적으로 워라벨을 얘기할 때 냉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대요. 머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게 work 대신에 money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money and life balance. 무슨 말이냐면 그래 저녁 있는 삶이 됐다. 하지만 돈이 없다. 약간 냉소적으로 아직 워라벨을 가지 못한 머라벨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홈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홈족 물론 이게 좋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 다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무슨 톡이라든지 이런 건 하겠죠. 뭐 동영상,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직접 만나고 교감하고 뭔가 또 그 사이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홈족이 늘고 있다는 게 마냥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워라밸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자, 앞으로는 누구든 일이나 생활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하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분석에서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8부 능선은 넘었지만 아직 구입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 연구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 등 숙제는 많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법인 만큼 하루빨리 뇌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병상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